반갑습니다. 제가 소개받은 이규홍입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 정보법학회를 제가 이제 회장으로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 구 교수님 모시고 재미없는 우리 세미나에 한번 강화를 갔다 온 이후에 작년 겨울에 세미나도 제가 여기 참석을 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생각하고요. 또 어느새 1년이 지나서 또 우리 구 교수님이 포토방을 만드셔가지고 엄청난 인맥을 순식간에 100명 가까이 모으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외에 계신 모든 이쪽 업계에 계신 분들을 다 이제 그 카톡방으로라도 한 번씩 이렇게 그런 적이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털리면 판결로 간다. 이거 털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희 재판에 보면 가장 유력한 증거가 카톡 겁니다. 여기 써놓으면 나중에 다 그냥 난리 납니다. 네, 좀 전에 제가 좀 늦게 온지 하여간 우리 기 교수님이 강의를 하셨는데요. 이제 AI 문제는 정말 크죠. 저희 이제 법조계에서는 11월 달인가 10월 달인가에 그 렉시스라는 미국의 큰 회사에서 그걸 만들었어요. 법조인용 AI를 만들었어요. 예상컨대 저희도 이제 굉장히 주목을 하는데 젊은 이렇게 주니어 변호사들을 기업체에서 한 3명 뽑을 걸 앞으로 한 2명 뽑고 나중에 1명만 뽑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리서치 작업이 워낙 걔네들이 잘하니까 리서치 맡기면은 뭐 그냥 뭐 며칠 걸리는 거로 그냥 10분이면 몇 번 해도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구 교수님 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다 나오니까 굉장히 그런 긴장을 하고 있고, 아까 구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딱 와닿는 말이 방향성이라는 거죠. 젊은 우리 변호사들한테도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된다. 지금 진짜 잘못 잡으면 어디 가서 엉뚱한 데 가서 막 헤매는 그런 레드오션 가서 헤매는 수가 있는데, 방향성을 잘 잡으면 이제 좋고, 당연히 방향성은 이제 AI 쪽으로 가는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과 사람들도 다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경지에 이르렀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즐거운이란 말과 법률이라는 말은 잘 안 어울리죠.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법률은 항상 그렇게 뭐 사고 나고 뭐 누구 다치고 뭐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번에 보면서 이제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찾아보고 좀 그렇게 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여행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여기 이 건물에 들어설 때마다 어딘가 여행 오는 느낌이 드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지금 이제 그림을 제가 몇 개 넣어놨는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 이 김경민 작가라고 여성 작가분이시고, 이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 작품, 이분 작품이 딱 보면 알아요. 이제 이렇게 즐거운 여행이라고, 호모비아터, 뭐 트래블 쿠스라는 건 이제 한국에서 만든 말이고요. 이런 작품도 있고, 이런 거 보기만 해도 즐거운 여행이죠. 제가 사진만 몇 개 그냥 처음에 넣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재미없는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우리 민법에 여행기약이라는 챕터를 2015년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집어넣었는데, 그거를 왜 넣는가도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릴 게 그 법 조문을 좀 보여드리고, 조문이 얼마나 상식적인지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례를 이제 없이 또 이 사고나 사례를 이제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이걸 판결로 가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례가 앞으로 AI 시대에 어떻게 움직일지, 이제 만약에 AI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제 뒷단계, 그러니까 쭉 짜줬는데, 그 만약에 호텔까지 이렇게 LA 어디에 묵어라라고 했는데 그 호텔까지 다 잡아주는 거죠. 애들이 그냥 빈 방을 탁 잡아가 제일 싼 데로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줄 수 있는 단계가 틀림없이 올 텐데,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은 또 다른 상황이죠. 그것도 이제 다른 차원의 얘기인데, 미국에 이제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P2P하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포탈에서 막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포탈에서 거래하다 문제 나오고 막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그 참조가 되는 판결이 아주 200년 전에 프리마켓, 그러니까 미국에서 벼룩시장이 이제 옛날에 열렸겠죠. 서부시대에. 그때 벼룩시장에서 저작권 침해물을 누가 팔았다, 뭔가 이상한 물건을 팔았다 할 때 벼룩시장을 열었던 사람, 그 당시가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까지 얘기가 올라갑니다. 그때 이런 식의 논리가 개발이 돼요. 그때 어떤 식이냐면, 벼룩시장을 연 사람이
돈을 받았어. 이 점포 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통제가 돼. 주차를 뭐 통제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네가 책임져라. 근데 별도로 돈을 받지는 않고 뭐 주차만 좀 한다든지 약간의 수수료만 받는다든지 이러면은 책임 안 지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개발해 놨는데 그 논리가 쭉 와가지고 지금 인터넷까지 이 논리가 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미국 판결들은 그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옛날 거를 좀 이렇게 쭉 집적을 해놓아야지 나중에 그걸 참조해서 우리가 갈 수 있다.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많지는 않은 판결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이게 방송통신대학을 한번 쳐봤더니 거기서 그 관광과가 있죠 거기도. 그래서 보니까 관광법규 강의가 있던데 이렇게 짜 있더구만요. 그래서 제가 이걸 봤는데 이게 이제 15강까지 이름 보고 행정법적 접근이라고 이제 보입니다. 행정법적 접근이라는 거는 이 국가랑 관광하시는 여행사의 관계를 이건 이제 규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행사 측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거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민법 문제는 여행사와 여행자 사이의 문제점들을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가 이게 유언시 사업이 뭔지 궁금해가지고 봤더니 이게 뭐 그런 뭐 바이킹 뭐 무슨 뭐 그런 거 유언시들이 하는 게 저는 몰라가지고 찾아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려보면 본격적으로 여행과 사고라는 건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재미없고 근데 이제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관광이 발전하려면 분쟁이 원만 해결돼야 된다. 맞는 말이죠. 제가 여기다 못 집어넣은 거는 여행자 보험을 한번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여행자 보험을 한번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건 이제 다음으로 미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독일법의 여행 계약을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 조항을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 사적 그 규율을 이제 도입해서 우리 증대다 여행 수요가 저 찾아보니까 2012년에 3배 증가해서 올 1월 10월까지가 1,800만 명이더군요. 해외 여행이 정말 어마어마하던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약간은 기본적인 원칙을 잡아주자 이제 그런 취지로 들어왔고 참고로 일본은 아직 도입을 안 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행이라는 건 아까 우리 구 교수님이 쫙 이제 그 동서고금의 촬영 설명해 주셨는데 뭐 이런 취지이고 재밌는 건 이 여행 계획이라는 거는 민법에서 말하는 거는 운송, 숙박, 관광 등 용역 두 개 이상 결합한 거를 여행 계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송만 딱 하면 그냥 그 운송 계약이에요. 잠만 자면 숙박 계약이고 근데 운송과 숙박을 묶었을 때 여행 계약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그렇게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항도 한번 보면은 조항이 너무 상식적입니다. 여행 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에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해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말씀드린 대로 결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뭐 이제 주석서를 보면 개인 여행, 단체 여행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행들이 이렇게 뭐 패키지 여행도 다 아시는 대로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이렇게 쭉 개념 정의를 해서 뭐 주체 여행, 기획 여행이라 한다 해서 이제 말을 만들어 놨습니다. 현재 여행사란 뭐다 해서 또 이제 있고 한데 제가 여기 안 적었습니다만 다 아시겠습니다만 2019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내 여행 표준 약관, 국외 여행 표준 약관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보면 이제 딱 약관을 만들어 놔서 이제 지정해 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 약관에 의하면 뭐 일반 모집 여행은 뭐 여행사가 계획 수립하고 조건을 여행자 모집하는 것이다. 희망 여행은 뭐 아시는 대로 여행자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다. 위탁 모집 여행은 이게 뭔가 했더니 여행사가 만든 상품을 모집자가 또 타의 여행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예 그 약관에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다 이제 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놓는 것인데,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 이건 어떤 논문에서 나온 것인데 이렇게 여행이 짜여진다. 이렇게 이거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여행 계약의 법률 관계가 어떤 것이냐 이제 이런 것이죠. 법률 관계를 따져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도급이라는 말 아시나 모르겠어요. 도급은 특정한 돈을 주고 어떤 일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냥 네가 가서 완성만 시키면 돼요. 가지고 오면 도급을. 그런 도급이라고 하는 건데 그 여행도 도급 아니냐. 이를테면은 제가 뭐 어디 뭐
빈탄에 가가지고 며칠 동안 재밌게 놀고 오는 거를 또 돈을 주고 그쪽에 나를 무조건 재밌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된다. 이제 그런 게 도급이냐 아니냐 해서 여행이 도급과 다르냐 논의가 막 있다가 좀 다르다. 왜냐하면 여행은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다기하게 막 합쳐져 있다. 뭐 운송도 하고 숙박도 하고 뭐 식사도 하고 뭐 막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단기 임대차, 위임, 매매 이런 거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급하고는 다르고 관여자가 되게 많다. 그래서 이제 따로 이거를 띄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법률관계에서 그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이 법조인들이 원래 이렇게 막 쪼개서 논의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쪼개서 논의를 해봅니다. 여행자 교체권이라고 이제 여행자 교체권은 뭐겠습니까? 갑자기 제가 가야 되는데 무슨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간다. 교체권이 있느냐? 뭐 이런 거는 이제 조항에 나오는 게 있다고 보면은 이거를 별도로 규율할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자조권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사후에 내가 처리하고 사후에 보상 청구한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다 개념 씌워서 이거를 입법화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는 이 논의가 있었는데 입법으로는 안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여행 주최자의 경우는 여행 주최자와 여행사는 다르다. 또 이렇게 법적으로도 구별을 합니다. 직접 기획하는 사람이 주최자이고 여행사는 그 중개 알선까지 포함하는 거죠. 여행 주최하는 사람이 있고 중개 알선사까지 포함해서 여행사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요. 급부 변경권은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죠. 여행사가 이제 뭔가 딱 갔더니 갑자기 여행이 바뀌어 있어 스케줄이. 그러면 이제 가신 분들 굉장히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것도 변경권도 요구하는 건데 이것도 넣을 수 없다 조항에다. 그냥 바꿀 수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것도 논의에다가 안 들어가. 여행대금 증감 정사청구권도 또 이제 논의가 있다 안 집어넣는데 이제 표준 약관에 의하면 숙박료 운송비가 5%가 올라가거나 환율이 2%가 올라가면 바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준 약관에 돼 있더군요. 숙박 증감이 있으니까 증가됐을 때 특히 여행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정보제공하고 안전 배려 의무인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판례본을 좀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요거랑 다음 페이지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항상 쓰는 그런 그 여행 사건에 대해서 그 항상 붙이는 그런 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획여행업자는 뭐 지식이 많다. 여행자는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한 조건에 따라서 그냥 간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그런 안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여행사는 기획여행업자는 다 충분히 조사해가지고 위험을 미리 제거하거나 제거하거나 알려서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주로 이제 전체적인 여행도 있지만 소위 말하는 옵션 관광 여기 이게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옵션 관광 할 때는 옵션은 되게 좀 위험한 게 좀 있죠. 이따가 사고 나는 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 얼마나 알려줬느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그런 것들은 이제 여행 약관도 있지만 약관은 사실은 뭐 약관 자체가 항상 구성력이 있는 게 아니고 약관도 따져봅니다. 나중에 법원에서 이게 과연 이 구성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만약에 여행자에게 불리하게 되면 다 배척해버리는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많이 쓰는 법리가 이행보조자라는 개념입니다. 법에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 이렇게 돼 조항이 있거든요. 여행 같은 경우 이행보조자가 참 많죠. 가면은 랜드사도 있고 거기 현지 가이드 있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 이제 그 제일 여행 주최자나 여행사는 다 그 사람들을 통솔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부여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또 복이행보조자라고 이제 이행보조자가 또 이행보조자 시키는 걸 복이행보조자라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책임진다. 이런 식으로 법리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좀 보죠. 이제 사고난 예를 좀 봅니다. 긍정 예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남편 대학 동기들하고 이제 태국 여행을 가셨는데 96년도에 그 친구 한 분이 보트를 이제 직접 모터보트랑 몰았어요. 그리고 원고는 현지인이 모는 보트 뒤에 바나나 보트에 딱 탄 거예요. 바나나 보트가 사고가 좀 나도 본적 보니까 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고가 다 나겠습니까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게 보트가 바나나 보트가 휙 돌아와서 들어오는데
그 남편 친구분이 모르던 1인승용 보트가 수질 못하고 그냥 뒤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나나 보트에 타고 있던 그 어떤 사모님께서 뭐 전도가 십자인대 파열을 막 2개월 상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이제 그러면 과연 여기 보면은 이 다 알려야 된다. 기행업자의 국외 여행 인솔자 및 현지 가이드가 이 제트스키나 바나나 보트를 이용할 경우에 위험성을 알려야 돼요. 이거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누가 타겠습니까? 사실 위험하지 않다고 말하겠죠. 하지만 최소한 이런 좀 위험할 수 있다 정도 얘기를 해주고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조치를 취하게 해주고 또 보트를 모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몰아야 된다고 잘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사후적인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책임을 인정했죠. 이거는 책임져라 이렇게 여행사가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제대로 안 알렸다는 것이고 다만 이제 이런 옵션 관광에서는 8개월에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스스로 안전교육을 요구하는 등 그런 것을 자기도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타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고 해서 그런 거 안 했다고 20% 과실상계를 합니다. 20%. 그래서 이렇게 과실상계를 한 사안이고요. 이게 또 일본 스키 여행도 되게 재밌는 사건이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스키를 일본에 타러 갔어요. 이게 야마가타 연에 자오 스키장 되게 저는 스키를 안 타가지고 그러는데 굉장히 유명한 모양입니다. 온천하고 뭐 스키하고 되게 유명한 데인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쭉 보면은 슬로프가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주간에는 다시 빠져나가려면 또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나가는 게 되는데 주간에는 이제 이게 다 운행을 하는 거죠. 근데 야간 스키가 있는데 그 야간에는 올라가는 운영을 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주간 이제 스케줄상 주간 스키 이제 끝물에 타고 내려왔어요. 근데 올라가는 게 없는 게 올라가는 게 끝인 거예요. 주간 스키가 이제 끝물이라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떡하지 하고 우선 걸어서 이제 막 거기를 올라가다가 길을 잊어버려가지고 다음날 아침 6시에 발견이 돼요. 산에서 막 헤매다가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사항을 쭉 보면은 이 피고 여행사가 이 스키장을 여행사 대표랑 그 여행 담당자가 딱 한 번 갔다 오더라고요. 한 번 가서 쑥 보고 와요. 이렇게 보고 오고 그러니까 정확히 몰라 돌아가는 시스템을. 그게 굉장히 큰 스키장인데 그런 부분이 이제 있어서 이 방시를 보면은 이게 이제 비록 이 특정 시설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여행 상품이죠. 자기가 스키장에만 데려다 주면 끝나는 그런 상품이긴 한데 다음에 스키 타고 어쩌고 하는 건 다 본인이 알아서 하는 부분이지만 스키장 이용이라는 이 특정 시설 이용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조사해서 다 알려줘야 된다는 그런 배려 의무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것도 이제 손해배상을 인정을 하는데 이거는 그 대신에 과실상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피해자분들이 10년 넘게 스키장을 다니신 분들이고 또 바로 전에 나고야 스키장을 또 갔다 오셨더라고요. 다 대충 알아 일본을. 그렇기 때문에 또 지도도 주고 다. 그래서 60% 과실상계를 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회사는 40%만 책임져라. 그렇게 한 게 확정이 됐죠. 그다음에 또 사고 선고를 보면은 이건 좀 간단합니다. 이거는 신혼부부가 이제 버스 타고 이제 피지에 갔다가 정글 투어를 하는데 버스가 100m 확 추락해서 많이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여기 이제 보기행 보조자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기 렌트사가 있고 또 뭐 가이드가 있고 또 거기서 버스를 모는 사람은 거기 현지인.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 보기행 보조자 개념인데 이제 그 사람이 뭐 과실로 물론 차가 돌아떨어졌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의 경우도 이렇게 과실이 없을 것 같지만 되게 과실상계 인정을 하는데 이것도 옵션 관광이었고 자기가 뭐 더 알아봤어야 되는 거다 뭐 이래가지고 이것도 20% 정도 과실 상계를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 사건도. 그러니까 이제 이 손해배상 사건은 사실 과실상계가 없는 거는 거의 드물게 드문데 이제 몇 프로가 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죠. 그다음 이것도 백두산 여행 식사 중 화성 사건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백두산 여행 가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알코올 버너에다가 이렇게 쫓겨쫓겨 앉아가 추우니까 알코올 버너에다 밥을 이렇게 뭘 이렇게 끓여서 드시고 하는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가이드가 중국 분인데
알코올 사용 방법 이런 거 별로 고지 설명 안 하고 그냥 따로 자기 따로 밥 먹고 있고 또 이제 여행자가 이제 뭐 하다가 뭐 그냥 불 확 내서 옆에 사람 화상 당한 이제 사안입니다. 이런 건 이제 저희가 쭉 해보면은 대체적으로 이게 피해자들이 과실이 과연 얼마큼 있을까 따져보는데 이거는 10% 정도만 인정을 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 스노클링 사건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세부에서 이 호텔 전용 해변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이분이 이제 거기서 사망했어요. 사망했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구명조끼가 무료로 대여된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은 점을 과실로 치고 있어요. 구명조끼 무료로 주는데 이분이 그냥 호텔 전용 해변이니까 그냥 들어간 거야. 구명조끼 없이. 가지고 막 하다가 이제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이제 사망을 하신 사안입니다. 이제 수영도 잘 못해요 보니까 판결에. 은자이가 이렇게 하셨다가 배당당하셨는데 또 게다가 또 나갔어요. 약간 먼 곳으로 이제 나가셨다 그러는 바람에 이 사안에서는 과실관계는 무려 90%였습니다. 90%. 그러니까 조끼가 이렇게 입고 다 있는데 자기가 안 차고 뭐 머리 막 나가버리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과실관계 높게 잡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데 하여간 요 제일 중요한 거는 무료 대여를 알려주지 않는 게 제일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료 대여 하면 보통 가면 뭐 5달러, 10달러 받으니까 이거로 그냥 물이 얕으니까 이분이 사망한 데가 2m 좀 넘는 데서 사망했던데 물이 얕으니까 그냥 가다가 좀 나가니까 그냥 물이 확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과실을 굉장히 많이 잡은 사건이고요. 긍정내 중에 마지막 거는 이건 뭐 별거 아닙니다. 이것도 그냥 이 베트남에서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가 이제 꽝탕탕하니까 굴러떨어져 버스 안에서 다친 사건인데 이거는 이제 법원의 판결이라는 게 이 약간 사후적인 그런 판단이 많이 좀 있긴 한데 어쩔 수 없이 과실상계 5%를 이제 했습니다. 안전띠를 안 맸어요. 이분이 차에서 안 맸는데 이분은 뭐라 했냐면 내가 안전 뒷좌석에는 안전띠가 없다. 아예 맬 수가 없다. 근데 안 맨 게 과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법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뒷자리에만 없고 앞자리는 있다. 앞자리에 가서 앉아가지고 매도를 해야지. 그렇게 해서 5%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고 나면 뭐 이제 약간의 이해관계 조절을 위해서 좀 그렇기도 한데 그런 식으로 갔던 사안이 있고요. 이제 부정내라 봅시다. 부정된 거. 이거는 빈탄 말라리아 감염 사건이라고 이 빈탄의 어떤 부분이 갔는데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이제 사망했어요. 이분이. 이거 기각됐는데 왜냐하면 이유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말라리아는 여기도 유행하던 말라리아는 감염자 1%만 사망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이 빈탄은 굉장히 최신식 리조트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서는 말라리아 걸릴 일이 거의 없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도 이 지역 가는 사람들한테 말라리아 이렇게 막 문체부에서 여행 가면 막 보내지 않습니까? 저쪽저쪽 막 해서. 근데 그것도 안 보낸다는 거예요. 이 워낙 지역 자체가 첨단 리조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라리아 조심하라고 이렇게 고지 안 했다고 그래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여행사에게. 그렇게 해서 이거는 부정이 돼 끝난 사건이고요. 이건 제가 뭐 많이 적어놨는데 나중에 참고하시라고 그냥 적어놓은 겁니다. 이게 PT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나중에 찾아보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축성업자 단체에서 간 건데 물놀이 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이제 합니다. 이것도 근데 이거는 뭐 물놀이 보시면은 이제 해변에서 야간 물놀이를 하는데 물놀이 하지 말라고 가이드가 막 얘기해요. 들어 나오세요 막 그래요. 근데 어떻게 더 이상 할 수는 없잖아요. 뭐 끌어낼 수는 없으니까 나오세요 하다가 이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그 1, 2심에서는 책임 인정이 돼요. 여행사가. 그래가지고 여행사한테 손해배상 했는데 대법원에서 깨집니다. 뒤집어져가지고 그렇게 자기들 멋대로 가서 물놀이 하면 안 되는 데가 물놀이 하고 나오라 그러는데도 안 나오고 말 안 듣고 이러면은 이거는 책임 물을 수 없다. 그래서 기각을 이제 시키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이제 1심에서 나왔던 건데 이건 제가 보여드리는 게 손해배상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좀 제가 이제 이게 판결에 뒤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판결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요. 이게 보시면 사건 번호 이제 유형 사망, 성명 이건 제가 지은 거고 남녀 이렇게 있고 이게 엑셀표입니다. 사고시 연령, 기대 연령이 이제 27점 이건 다 자동으로 다 생성이 됩니다. 연령을 딱 치면
저기 생년월일을 치면은 다 쭉 나오게 됩니다. 가동 종료일이 뭐냐면 이게 굉장히 다툼이 많은데 대개 60세입니다. 60세까지 하고 직업에 따라 다 달라요. 60세고 뭐 목사님은 70세, 뭐 65세도 있고 30세도 있고 판례가 쫙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냥 마땅한 직업이 이제 없었던 분이라 이제 노임단가로 갑니다. 이 당시 노임단가가 이제 일용직 노임단가가 하루에 86,000원을 준다는 거고요. 그걸 딱 가동 종료일을 60세로 딱 집어넣으면은 사고 난 날짜, 그다음에 이제 기간 말일, 월수도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이때부터 기본적으로 사고 날 때부터 이 가동 종료일까지 노임 단가를 하루에 86,000원 얼마니까 22일 일한다 계산을 하고 월소득이 190만 원이 되죠. 생계비 3분의 1 공제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의 수입이 아닌데 자기가 살을 내면 밥을 먹어야 되니까 생계비 3분의 1은 공제, 수입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살아있으면 쓸 수밖에 없는 돈, 그러니까 3분의 1 공제를 해주고, 이건 호프만 지수로 해가지고 사고 당시로 이거를 환가시키는 겁니다. 이 현가화, 이 쭉 앞으로 받을 돈을 현가화시켜서 호프만으로 딱 지금 그 사고 당시로 이거를 2억 5천만 원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일실 수입, 이 사람이 살아있었으면 60세까지 일해서 벌었을 돈인데 벌지 사망하는 바람에 벌지 못한 돈이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죠. 2억 5천 얼마 계산이 되고, 장례비는 이제 별도로 500만 원 되게 인정을 시키고, 과실의 70% 과실상계 를 많이 잡아주고, 이제 이거의 계산이 자동으로 쫙 계산이 나오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재산 손해액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다음 망인의 경우 이제 얼마가 이제 위자료가 1,000만 원 더해서 7,600이 이제 과실상계가 7,600이 나오는데 1,000만 원 더해서 8,600이 되죠. 그다음에 이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쫙 정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금액이 이게 이주문으로 나가는 금액이 되는데 이렇게 계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위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뭐 형제 말고 뭐 저기 자녀 말고 형제까지 다 해서 막 많이 지정하면 위자료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게 위자료는 가단 개념이라 그래서 이 망인과 망인에 대해서 가족 전체에 대해서 얼마로 정해져 버립니다. 그냥 5천만 원 1억 딱 정해져 버리고, 사람이 많아지면 더 많이 쪼개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사람이 이제 적어지면 그냥 더 많이 되고, 가단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라 많이 청구한다고 위자료가 많이 나오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사망 사고의 경우 이런 프로세스로 계산이 되고요. 이제 상해 사건은 제가 여기 안 집어넣었지만, 상해 사건은 이렇게 딱 다치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 이제 신경외과 이런 의사분들이 이렇게 팔이 막 이렇게 장애가 고정이 돼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안 돼요. 팔이 여기서밖에 안 돼요. 그러면 각도를 재요. 각도를 재가지고 그럼 몇 프로 상실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그냥 몇 프로 상실해가지고 다 표가 있어요. 맥브라이드 표라는 표가 지금도 쓰고 있는데, 이 많은 미국 표가 있는데 그걸 보면은 이제 깨알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상환에 몇 도면 몇 프로 해가지고 그걸 다 해요. 그래가지고 상실률 해가지고 상환에서 뭐 15%, 뭐 다리에서 뭐 25% 그러면 그걸 또 계산 방식이 있어서 토탈 32.2% 상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분은 100%인 경우 사망이니까 32%하면 곱하게 되죠. 32% 곱해서 그 금액이 이제 딱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이 사망 사건은 뭐 그렇고, 사망 사건에서 이제 여기 노임단가 나갔지만 이 사람이 올 수입이 얼마냐 그걸 입증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월급쟁이들은 다 나오지만 사업하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 상해 사건에서는 과연 얼마큼 상실됐는지 그걸 따지게 됩니다. 이런 걸 이따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이거 기각된 건데, 파리 호텔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강도를 당한 거예요. 호텔 안에서, 호텔 그 앞에 그래서 이거는 그것까지 이 가이드가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각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안전배려 의무하고 정보 제공 의무에 대한 거고, 이제 끝나고 그 다음 조문이 나온 게 이제 이게 그 계약 해제라고,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게 뭐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가 되겠죠. 근데 이 당연하지 않은 게, 일단 보면 여행자는 해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여행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언제든지라는 건 뭐냐면 사유를 불문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란 말은
해석을 할 때. 이 조항이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밋밋한 말인 것 같지만 딱 해석을 들어가면 아 여행사는 안 되는구나. 그 사유를 안 보고 할 수 있구나. 다만 손해배상만 해주면 다 할 수 있구나. 라는 식으로 돼 있죠. 그럼 여행사 너무 불리한 게 아닌가? 에 대해서는 여행사는 이제 약관으로 해결을 하는 식으로 약관으로 이제 다 해제 사유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로 해결하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과연 이게 이 코로나 코비드-19 같은 경우 때 이제 앞으로 또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무더기 이제 계약이 해제가 되면 이거 큰일 나지 않습니까? 난리 다 예약 다 취소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약간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득이한 사유로 또 이제 나옵니다. 이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그러니까 여행사도 포함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당사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한쪽 과실로 인한 경우는 손해배상해야 한다. 그다음에 그렇지만 또 해지된 경우에 해지라는 거는 앞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해제는 다 처음부터 없다는 거고 해지는 앞으로는 안 해도 된다는 건데 그런 경우 또 혹시 여행사가 귀환 운송 의무를 이행 안 하면 어떡하느냐. 해지됐으니까 나 안 해. 그러고 있으면 필리핀 가 있는데 그냥 어떻게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한국에. 이제 그런 거를 걱정해가지고 귀환 운송 의무를 인정을 하는 그런 것이고 이 추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도 이렇게 조항을 뒀습니다. 이런 조항이 이제 보면 되게 뭐 상식적인 되게 그 차원이죠. 상식적인 차원인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됐을 때는 이게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또 규범적이 셀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를 해지하는 경우에 이제 추가 비용 발생했을 때도 있고 뭐 누구의 사정이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그냥 해석론으로 적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금 지급 시기는 이것도 뭐 여행사는 약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당연히. 약정 없으면 관습에 따라 관습 없으면 종료 지체 없이 해야 된다. 약관에는 이제 계약금 10%는 뭐 주고 뭐 출발 전에까지 또는 7일 전까지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것도 그 이제 이런 약관들의 존재에 대해서 법적으로 백업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법이 없이 약관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법에서 백업을 해주고 기준을 잡아주는 상황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최자의 담보 책임이라는 건데 이것도 보시면 여행에 하자가 있으면 여행자는 주최자에게 하자의 지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겠죠. 하자가 있으면. 근데 이거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담보 책임이라는 개념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 그러니까 여행자는 주최자가 과실이 있건 없건 간에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실과 무관하게.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하자가 있어서 청구를 했어요. 그럼 여행 주최자가 난 잘못이 없다 이거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를 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담보 책임이란 말을 민법에 쓰는 말인데 이렇게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국말로는 되게 쉬워 보이지만 이 안에 있는 법리는 되게 복잡한 법리들이 숨겨져 있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하자가 뭐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뭐 논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건 뭐 나중에 이제 해결이 될 것이고요. 이제 이렇게 다 조항으로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도 사건인데 이것도 비교적 최근 건데 이거 참 이거는 뭐 어떤 게 있냐면은 제가 위자료 때문에 이거를 넣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뭔가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지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되게 비극적인데 푸켓에 론섬이라는 데가 있는 저는 망가봤는데 거기 갔는데 신혼부부가 갔는데 남편이 아이스버그랑 놀이기구를 타다가 추락을 해가지고 굉장히 다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때 이제 그 남편의 손해배상은 당연히 해주는 거고 이 신부에 대해서도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고 봐서 이제 인정을 해주는. 당연히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겠어요. 신혼여행 같은데 신랑이 다쳐버리면 큰일 나겠죠. 네. 근데 이게 위자료를 얼마 줬는지 아십니까? 이게 1,000만 원 줬는데 위자료가 되게 높지가 않아요. 실제로 높지가 않아서 되게 말들은 많은데 이제 그렇게 우리 지금 현재는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위자료 같은 게 이제 되게 높게 인정이 되고 막 미국처럼 막 하면 1억 뭐 5억 10억 이렇게 주면은 여행 그 보험이 확 올라가고 여행 그 뭐냐 여행사에다 우리가 지급하는 그 여행 가격이 확 올라가게 되죠. 다 그걸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할 수 없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걸 많이 줘야 되지 않으면 그럼 여행사도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따라 올라가는 시기니까
이 법원도 이제 그렇게 올리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걸 다 계산해서 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한국은 이 사고 나면 자기가 손해 보는 그런 사회라고 하시면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거에 그 연장선상이고요. 특별하게 뭐 제 조문이기 때문에 제가 넣어놨을 뿐입니다. 그건 제가 그냥 재미있어 저도 이제 여행을 좋아하니까 찾아봤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재미있는 얘기들이. 저는 이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도사가 여행 떠났다고 해서 말이 되어 돌아오지 않는다. 잠깐만요. 그리고 일상이 없다면 여행도 없다. 일상 떠나면 여행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다투지 않고 무사히 오면 최선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까면 아깝지만 그렇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여행을 쳐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갈까 하는 걸 생각하다가 제가 생각해낸 그런 제가 나름대로 모아본 겁니다. 그래서 취향이 같은 사람과 한다. 날씨와 불편함을 받아들인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날씨 나쁘면 나쁜 대로 그냥. 그리고 이제 준비한 만큼 보인다는 것도 다 아시는 걸 거고. 근데 이거 재밌더라고요. 이거 책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뭔가 책을 딱 본 다음에 그한테 주라는 거 거기 현지 사람한테. 그건 재밌는 것 같습니다. 현지인에게 물어보면 다녀라. 구글 지도만 보지 마라. 이렇게 굴판 놓고 계속 따라다니고 그러진 경우 많이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고 이건 제가 또 좋아하는 말들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은 자신을 세상에 적응시키고 비합리적인 사람은 세상을 자기에게 적응시킨다. 따라서 모든 진보는 비합리적인 사람이 만든다. 그런 게 있었다. 모든 문제는 간단하고 멋지지만 잘못된 해결책이 있다. 이게 되게 행켄이라는 사람이 되게 이런 말을 많이 쓴 사람인데 이거는 헌법재판소 결정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한 몇 년 전에 밤 12시 넘으면 애들 셧다운 시키는 거 있죠? 게임 호라. 그거가 이제 언제 올라갔어요. 합헌성이. 근데 다수 의견은 합헌으로 나갔어요. 그 부분이. 근데 소수 의견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멋지고 간단하지만 잘못된 해결책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12시에 끊는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그게 다른 방식을 내야지. 그렇게 해서 저도 알게 된 문구인데 그래서 한번 여기다 담아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